The best healthcare is there in ways big and small. There when we most and least expect it. We may not see it, but we feel it. There for what matters. 오늘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해 공부해 봅시다.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를 함께 보고 최근 주가가 과도하게 떨어졌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며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서도 생각해 보았습니다. 이건 중소형주의 차트가 아닙니다. 한때 시가총액 5천억 달러, 한화로 700조 원이 넘던 거대 기업의 주가가 불과 몇 주 만에 반토막 이상이 났습니다. 무엇이 원인이었을까요? 최근 한 달간 주가가 무려 60%가량 하락했습니다. 일봉으로 보면 개파락이 무려 3번이나 있었습니다. 어떤 악재들이 있었는지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개파락은 4월 17일 발생했고 주가는 종가 기준 22% 하락했습니다. 4월 17일은 2025년도 1분기 실적 발표일이었는데 어떤 내용을 발표했길래 주가가 이렇게 하락했을까요? 왼쪽 사진은 2025년 1월에 발표한 2024년 4분기 실적 발표 자료입니다. 당시 2025년 EPS 가이던스를 28.15에서 28.65달러로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4월에 발표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서는 이 EPS 전망치를 24.65에서 25.15달러로 내렸습니다. 우선 1분기 실적 발표 내용을 같이 보고 가이던스를 내린 이유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분기 실적 하이라이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매출이 109.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0%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9.1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15% 증가했습니다. 순이익률은 5.7%로 전년 동기에 마이너스 1.4%인 것에 반해 크게 증가했습니다. 의료비 비율은 84.8%를 기록했는데 이는 전년 동기 대비 0.5% 증가한 수치입니다. 의료비 비율이란 보험사가 고객 진료에 실제로 지출한 의료비를 고객에게 받은 보험료 총액으로 나눈 비율입니다. 이 수치는 낮을수록 보험사가 유리한데 증가 요인은 메디케어 재정 삭감 지속, 복잡한 고령 환자 증가, 메디케어 파트 D 구조 변화 등을 꼽을 수 있습니다. 청구 지급 일수는 45.5일로 전년 동기 대비 1.6일 감소했습니다. 이는 보험사가 진료비를 병원 등 의료기관에 지급하는 데 걸리는 평균 일수로 이 수치가 작을수록 보험사의 현금 지출 타이밍이 빨라지게 됩니다. 파트 D 프로그램 변경이 주된 감소 이유였습니다. 1분기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5 빌리언 달러로 배당 및 자사주 매입으로 약 5 빌리언 달러를 사용했습니다. ROE는 26.8%나 나왔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가 개편이 되어 유나이티드 헬스의 의료비 비율도 올라가고 청구 지급 일수도 감소했는데 이게 대체 뭘까요? 2022년 통과된 IRA법에 따라 2025년부터 메디케어 파트 D의 대규모 구조 개편이 시행되었습니다. 기존에는 환자가 처방약비를 무제한 부담할 수 있었는데 이제 환자 본인 부담금이 연간 최대 2,000달러로 제한됩니다. 따라서 초과 비용을 보험사와 정부가 나눠 부담하게 됩니다. 또 이전엔 약값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정부가 대부분 부담했지만 이제는 보험사가 20에서 60% 더 부담하게 됩니다. 또한 제약사 리베이트 조항이 강화되어 보험사가 약값을 지불하는 타이밍이 빨라졌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보험사업의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의료 서비스 사업의 옵텀으로 구성됩니다. 각각의 실적을 나눠서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메디케어, 메디케이드, 상업보험 등 보험 사업을 영위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1분기 매출은 84.6 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9.3 빌리언 달러 증가했습니다. 영업이익은 5.2 빌리언 달러로 예상한 것보다 적게 나왔는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문에서 진료 활동량이 예상보다 높았기 때문입니다. 자기부담 상업보험 플랜을 이용한 고객 수는 70만 명 증가했습니다. 노인 및 복합질환 고객 수는 54.5만 명 증가했으며 2025년에는 80만 명 수준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예상합니다. 주 정부 기반 커뮤니티 플랜 고객 수는 760만 명으로 증가했습니다. 옵텀은 세 가지 사업을 영위하는데 첫 번째 옵텀 헬스는 미국 전역의 7만 명 의료진과 수천 개 진료소를 이용해 환자들에게 실제 진료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두 번째 옵텀 인사이트는 헬스케어 데이터 분석 및 병원용 소프트웨어 제공 등을 맡습니다. 세 번째, 옵텀 RX는 PBM 사업을 통해 처방약 비용을 관리하고 처방전을 발행합니다.
옵텀의 2025년 1분기 매출은 63.9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8빌리언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 성장은 주로 옵텀 RX가 주도했습니다. 옵텀 헬스 매출은 25.3빌리언 달러였고 2025년에 65만 명의 가치 기반 치료 신규 환자를 추가 확보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옵텀 인사이트 매출은 4.6빌리언 달러였고 1분기에는 AI 기반 청구 처리 솔루션이 출시되어 수익 주기 관리 고객의 생산성을 20% 이상 향상시킬 수 있는 도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옵텀 RX의 매출은 35.1빌리언 달러였고 조정된 처방전 수는 4억 800만 건으로 작년보다 증가했습니다. 손익계산서를 보겠습니다. 보험료 수익이 전년 동기 대비 8빌리언 달러 증가하며 매출 성장을 이끌었습니다. 한편 메디케어 환자들의 진료 이용량이 급증해 의료비가 전년 동기 대비 8빌리언 달러 증가했습니다. 의료비 증가율이 11.7%로 매출 증가율 9.8%를 상회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참고로 전년 동기 순손실은 자회사 매각 손실이 반영됐다는 것을 아시면 좋습니다. 대차 대조표를 보겠습니다. 총 자산 309빌리언 달러 중 자본은 100빌리언 달러를 보유 중입니다. 현금 흐름표를 보겠습니다. 영업활동 현금 흐름은 5.5빌리언 달러 순유입, 투자활동 현금 흐름은 74밀리언 달러 순유출, 재무활동 현금 흐름은 99밀리언 달러 순유입이 있었습니다. 기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30.7빌리언 달러로 증가했습니다. 사업부별 실적입니다. 앞서 언급한 것을 제외하고 보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와 옵텀의 내부 거래 조정 금액이 38.9빌리언 달러로 전년 동기 대비 2.3빌리언 달러 증가했습니다. 이를 통해 두 사업부 간의 상호 서비스 규모가 점점 커지고 있음을 유추할 수 있습니다. 가입자 및 운영 지표 데이터를 보겠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전체 가입자 수는 5,010만 명으로 직전 분기보다 80만 명 증가했습니다. 옵텀 헬스 고객 수는 2024년 1분기 1억 400만 명에서 2024년 4분기 1억 명, 그리고 2025년 1분기 9,900만 명으로 점점 감소하고 있습니다. 이제 가이던스를 하향한 이유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의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부문 내 진료활동 증가 조짐이 1분기 말에 뚜렷하게 나타났으며 이는 예상했던 증가 수준을 훨씬 초과한 것이었습니다. 특히 외래 및 개원의 진료 서비스에서 이게 두드러졌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미국의 건강보험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하면 저소득층, 임산부, 장애인 등을 위한 의료 보조 프로그램을 메디케이드라고 합니다. 노인 및 특정 질환자를 위한 연방정부 건강보험은 메디케어라고 하는데 여기에 빠져있는 치과, 안과, 처방약 등의 추가 혜택을 받으려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라는 프로그램에 등록해야 합니다.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가입자당 고정된 월 보조금을 정부로부터 받는데 고객들의 진료 이용량이 많아지면 보험사가 더 많은 의료비를 지불해야 합니다. 둘째, 예상보다 옵텀 헬스의 가입자 탈퇴가 적었고 그로 인해 보험사의 2025년 진료비 부담이 커졌습니다. 셋째, 이전 행정부에서 메디케어 예산을 삭감해 정부가 보험사에 지급하는 보조금이 감소했습니다. 따라서 비용이 많이 드는 복합 환자에 대해 보험사는 재무적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여기까지 첫 번째 갭 하락과 그 원인이 된 2025년 1분기 실적 발표에 대해 살펴봤습니다. 두 번째 갭 하락은 5월 13일 발생했고 주가는 종가 기준 17% 하락했습니다. 5월 13일 유나이티드 헬스는 두 가지 충격적인 뉴스를 전했습니다. 첫 번째 뉴스는 앤드류 위티 현 CEO가 개인적인 이유로 사임함에 따라 스티븐 햄슬리를 새로운 CEO로 임명한다는 뉴스였습니다. 스티븐 햄슬리는 2006년부터 2017년까지 회사 CEO를 역임한 인물입니다. 위티 전 CEO는 햄슬리의 수석 고문으로 활동할 예정입니다. 두 번째 뉴스는 회사가 2025년 가이던스 제시를 철회하겠다는 것입니다. 이는 고객들의 의료 활동이 가속화되고 1분기보다 더 많은 진료나 서비스에 보험이 적용되고 있으며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신규 가입자의 의료비가 예상보다 높기 때문입니다. 몇 주 뒤 2026년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입찰이 예정되어 있는데 예상되는 높은 의료비를 그 입찰에 반영할 계획이고 그에 따라 회사는 2026년에 다시 성장세를 회복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뉴스를 전한 후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컨퍼런스 콜을 개최했습니다. 경영진과 애널리스트들 간의 Q&A를 같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이번 가이던스 철회는 외부 환경 변화에 따른 압력 때문인가요? 아니면 기업 내부를 더 잘 정비하고 조직을 명확히 파악하려는 내부 요인 때문인가요?
물론 외부적인 방해 요소들도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는 다양한 과제를 동시에 다루고 있습니다. 특히 가치 기반 진료는 이제 막 첫 해를 시작했고 디지털 전략과 업무 단순화 등도 함께 추진 중입니다. 결국에는 사람이 모든 차이를 만드는데 우리는 여러 과제를 해결할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시점에서는 다소 철학적인 답변이 되었지만 저는 우리의 향후 방향에 대해 매우 낙관적입니다. 여기서 가치 기반 진료는 진료의 양과 횟수가 아니라 진료의 질과 결과에 따라 보상을 결정하는 진료 시스템입니다. 이는 오바마 정부의 의료개혁법 때부터 추진되어 오던 개념이고 민간 보험사들이 이를 각자의 스타일대로 도입하고 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운영하는 대표적인 VBC 전략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복합 환자 관리 시 재입원율이 감소하면 정부로부터 인센티브를 수령합니다. 또한 옵텀 헬스에서 VBC 기반 진료소를 운영해 혈당 조절, 혈압 개선 등 측정 가능한 건강 지표를 기준으로 성과를 평가하고 성과가 좋은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제공합니다. 이 전략을 통해 보험사는 몇 가지 이점을 얻을 수 있는데 우선 의료비 상승을 억제해 회사의 수익성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 환자 건강 지표가 개선되면 환자 충성도를 얻고 또 재입원율이 감소함에 따라 보험사의 장기적 의료비 지출도 감소합니다. 그리고 예측 분석, 진료 성과 측정 등 운영하는 디지털 AI 플랫폼과의 시너지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앞서 언급한 과잉 의료 이용의 확산과 관련해 부연 설명이 가능할까요? 이런 현상이 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에서 발생하는 건가요? 아니면 메디케이드나 상업보험 부문에서도 나타나고 있나요?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양상을 보이고 있나요? 지금까지처럼 외래 진료 위주로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다른 영역으로도 확산되고 있나요? 과잉 의료 이용은 여전히 특정 인구군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주 동안 이 현상이 복합질환 환자군 등 다른 인접 인구군으로 확산되는 조짐도 관찰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현상은 여전히 외래 진료와 개원이 진료에서 주로 관찰됩니다. 또 신규 가입자의 경우에도 치료 강도가 높은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모두 종합했을 때 과거에 언급했던 올해 가이던스를 철회한 것입니다. 지금 막 입찰을 제출하려는 시점이고 가이던스는 철회하셨지만 현재 트렌드가 어떤지 그리고 당장 머릿속에 그리고 계신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수익률이 어느 정도인지 알려주실 수 있나요? 또 이번 한 번의 입찰 사이클만으로 목표 수익률을 회복할 수 있다고 보시나요? 2025년의 경우 목표 수익률을 달성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2026년에는 우리의 목표 수익률 범위인 3에서 5%로 다시 회복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최근 옵텀의 트렌드는 어떤가요? 그리고 2026년 실적 반등을 위해 어떤 작업들을 하고 있나요? 옵텀의 신규 고객들의 건강 상태나 그에 따른 환급 수준이 예상과 달랐습니다. 현재 이러한 환자들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응이 본격적으로 진행 중입니다. 2025년에 이들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한 후 2026년에는 회사를 제대로 준비된 상태로 전환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신규 환자의 절반 이상과 이미 접촉을 완료했고 가장 복합적인 니즈를 가진 환자군의 경우 75% 이상과 접촉을 마친 상태입니다. 부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왜 이들은 옵텀 신규 고객의 건강 수준을 예측하지 못했을까요? 주요 보험사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시장에서 철수하고 있습니다. 메디케어 파트 D 개편, V28 리스크 조정 모델 도입 등으로 인해 수입성이 약화되었기 때문인데 휴마나는 약 55만 명을 대상으로, CVS 헬스는 약 45만 명을 대상으로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을 중단했습니다. 그로 인해 유나이티드 헬스케어는 중단당한 가입자들을 대거 유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중 상당수가 건강 상태가 예상보다 나빠 높은 의료비 지출이 발생했고 올해 이들을 빠르게 케어해 의료비를 낮추고 내년에는 회사의 수익성을 회복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옵텀 헬스의 재무 흐름에 부담을 주는 요소가 의료비 상승만으로 설명될 수 있는 건가요? 아니면 옵텀 헬스 자체의 사업 방향에도 문제가 있는 건가요? 또 2028년 베이스라인 입찰안과 V28 리스크 조정 모델이 최종 확정된 이후 옵텀 헬스 사업은 어떤 모습이 될 것으로 보시나요? 이 비즈니스의 수익률 목표나 성장 전망이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시나요? 저는 여전히 가치 기반 진료의 개념과 옵텀이 그것을 실현하는 핵심 플랫폼 역할을 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 강력히 믿고 있습니다. 물론 2028년도 리스크 조정 모델 개정안의 영향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이런 시스템은 결국 적절한 시점에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진료를 제공한다라는 의료의 본질을 실현하기 위해 환자를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구조입니다. 그리고 가치 기반 진료 플랫폼은 이 목표에 맞춰 설계된 것입니다.
앞으로도 가치 기반 진료가 미국 의료 시스템의 주류 방식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려운 용어가 나옵니다. 2028년 베이스라인 입찰안과 V28 리스크 조정 모델에 대해 더 알아봅시다. 2028년 베이스라인 입찰안은 보험사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상품을 운영할 때 정부가 보조금의 최대 지급 가능 금액을 정하는 모델입니다. 현재는 복잡한 지역별, 환자별 조정 모델을 쓰지만 2028년부터는 더 단순하고 예측 가능한 경쟁 입찰 구조로 개편될 예정입니다. V28 리스크 조정 모델은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가입자의 건강 상태에 따라 위험 점수를 계산해 보험사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조정하는 제도입니다. 2024년부터 2026년까지 단계적으로 전환해 2026년부터는 100% 적용될 예정입니다. 두 정책 모두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보조금과 관련이 있지만 베이스라인 입찰안은 지역 단위로 전반적인 지급 기준 자체를 바꾸는 것이고 리스크 조정 모델은 개별 환자 단위로 누구에게 얼마나 줄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두 번째 개파락을 불러온 가이던스 철회와 CEO 교체 소식, 그리고 애널리스트와의 Q&A를 살펴보았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개파락은 5월 15일 발생했고 주가는 종가 기준 11% 하락했습니다. 저가 기준으로는 마이너스 19%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무슨 이유가 있었을까요? 5월 14일 월스트리트 저널은 미국 법무부가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메디케어 사기 혐의에 대해 형사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유나이티드 헬스를 둘러싼 잠재적인 형사고발의 정확한 성격은 불분명하지만 이 수사는 적어도 작년 여름부터 진행되어 왔다고 신문은 전했습니다. 이에 대해 유나이티드 헬스는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의 공식적인 출처 없이 보도된 추정되는 형사수사에 대해 법무부로부터 아무런 통보를 받지 못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보도는 매우 무책임한데 심지어 잠재적인 형사 혐의의 정확한 성격은 불분명하다라고 인정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의 성실성을 고수합니다. 라고 즉각 반박문을 냈습니다. 마지막으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에 대한 개인적인 투자 포인트와 투자 리스크를 정리해 보았습니다. 먼저 투자 리스크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4월과 5월 두 번의 행정명령을 통해 약가 인하에 대한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습니다. 약가를 낮추면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옵툼 RX 사업부가 큰 타격을 입을 수 있습니다. 옵툼 RX는 보험사와 제약사 사이에서 약가 협상, 처방 관리, 그리고 약국 유통을 중개하는 미국 3대 PBM 중 하나인데 약의 가격이 떨어지면 제약사로부터 받을 수 있는 리베이트가 감소하게 됩니다. 또한 행정명령은 PBM이 수수료를 공개해 약가 투명성을 강화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는데 이는 PBM 마진을 더욱 압축시킬 수 있습니다. 거기다가 5월에 서명한 행정명령에서는 중개인을 거치지 않고 제약기업이 직접 소비자에게 최혜국 약가로 판매 가능하도록 하는 조치가 포함되어 있어 PBM 사업의 근본적인 비즈니스 모델이 흔들릴 수도 있다는 지적이 존재합니다. 두 번째 리스크는 집단 소송입니다. 현재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여러 소송에 휘말려 있습니다. 지난 2023년 환자 유족들이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프로그램에서 회사가 AI 알고리즘을 사용해 후속 치료를 부당하게 거부했다고 주장하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 알고리즘이 때로는 오류율이 90%에 달한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사용해 치료를 거부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또 2024년 12월 전 CEO 브라이언 톰슨이 피살된 이후 회사가 공격적인 보험금 청구 거부 전략을 완화했으나 이를 투자자에게 충분히 알리지 않았다는 이유로 주주들이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2025년 5월 일부 투자자는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이 2024년 12월부터 2025년 4월까지의 기간 동안 메디케어 어드밴티지 사업의 비용 증가와 관련된 재무 리스크를 충분히 공개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증권 사기 집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셋째, 유나이티드 헬스케어에 대한 미국 여론이 매우 좋지 않습니다. 과거부터 높은 보험 청구 거부율로 인해 그룹에 대한 시위도 많이 일어났는데 2024년 12월 유나이티드 헬스케어 CEO 브라이언 탐슨의 충격적인 피살 사건을 애도한 SNS 글에 무려 7만 개의 웃는 이모티콘이 달렸습니다. 슬픈 이모티콘은 2,000개에 불과했습니다. 물론 이 SNS 글 하나만으로 그룹의 수익성이 떨어지는 건 아니지만 시민들을 대상으로 보험 판매를 하는 기업이 시민들의 분노를 사고 기업의 이미지가 이렇게 훼손되면 좋을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면 다음 세 가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주주 친화성입니다. 이 회사는 꾸준히 유통 주식수를 감소시켜 왔고 분기별 배당금 지급액도 꾸준히 늘려왔습니다. 비록 2025년 가이던스를 하향한 만큼
올해 배당 지급 여력은 불분명하지만 여지껏 시장에서 쌓아온 주주 친화적 신뢰도를 감안한다면 장기적으로 투자하기 좋은 기업이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 투자 포인트는 장기 정책 수혜 가능성입니다. 미국 의료 시스템이 점점 가치 기반 진료로 바뀌고 있습니다. 가치 기반 진료는 의료 서비스의 양이 아닌 질에 따라 보상하는 방식인데 단순 치료보다 사전 예방, 만성 질환 조절, 재입원 방지가 더 중요합니다. 결국 환자당 총 의료비를 줄이고 환자의 건강 개선 성과를 입증해야 정부로부터 더 많은 인센티브를 받을 수 있습니다. 즉, 진료, 보험, 약국, 데이터 등 통합된 헬스케어 시스템을 보유한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가치 기반 진료 시대의 승자가 되기 유리한 입장에 있습니다. 세 번째 투자 포인트는 전 CEO의 복귀입니다. 그룹을 2006년부터 2017년까지 이끌었던 경험이 있는 스티븐 햄슬리가 다시 지휘봉을 잡게 되었습니다. 그가 그룹을 맡았던 2006년부터 2017년까지의 주가 그래프입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 주가가 50% 이상 급락했지만 그 이후 꾸준히 회복해 11년 동안 주가는 총 4.6배 상승했습니다. 햄슬리 CEO가 과거에 재임할 당시 2010년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케어를 도입하며 미국 건강보험 시장 구조를 바꿨습니다. 2015년부터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은 ACA 공공보험거래소 사업에 진출을 했다가 10억 달러에 달하는 손실을 기록하고 재빠르게 사업을 철수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걸 두고 햄슬리는 더 오래 관망했어야 했다 라며 진출 시기를 후회한다고 공개적으로 밝혔습니다. 공교롭게도 햄슬리 CEO가 다시 지휘봉을 잡은 이 시점도 미국 의료는 가치 기반 진료 및 약가 인하 정책 등 새로운 변화의 국면 앞에 서 있습니다. 경험 많고 누구보다 그룹에 대해 잘 아는 햄슬리 CEO가 그룹의 위기를 어떻게 헤쳐나갈지 기대됩니다. 이상 미국 최대 헬스케어 기업 유나이티드 헬스그룹의 1분기 실적 발표, 최근 주가 하락 이유, 그리고 투자 포인트와 리스크에 대해 설명드렸습니다.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댓글 그리고 좋아요 부탁드립니다.